어두워질 무렵에야 비로소 그레고르는 실신 상태와 같은 괴로운 잠에서 깨어났다. 누가 방해하지 않아도 그 이상 더 오래 잠을 잘 순 없었을 것이다. 그는 실컷 잠을 자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재빠르게 걸어가는 발소리와 현관방으로 통하는 문이 조심스럽게 닫히는 소리에 잠이 깬 것 같았다. 가로등이 천장과 가구 위를 푸르스름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아래쪽 그레고르의 침대 부근은 깜깜했다. 그는 슬금슬금 기어서 그때야 비로소 소중함을 느끼게 된 촉각으로 불안스럽게 더듬어가며 무슨 일이 일어났나 알아보려고 문 쪽으로 몸을 밀어갔다. 왼쪽 옆구리에 기다란 상처가 나서 불쾌하게 당기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두 줄로 달린 작은 발들을 번갈아 절름거리며 걸어야 했다. 아침에 사고가 났을 때 발 하나에 심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 다리를 힘없이 질질 끌었다. 아무튼 발 하나만 상했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라 할 수 있지만 문 옆에까지 와서야 그는 비로소 무엇이 자기를 문으로 이끌었는가를 깨달았다. 그것은 어떤 음식물 냄새였다. 거기에는 달콤하게 구미를 돋우는 우유가 가득 들어있고 그 위에 흰 빵 조각이 둥둥 떠있는 그릇이 놓여 있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는 소리내어 웃을 뻔했다. 아침보다도 훨씬 더 배가 고팠기 때문이다. 그는 곧 눈 위까지 잠기도록 머리를 우유 속에 쳐박았다. 그러나 그는 이내 실망하여 다시 머리를 들었다. 왼편 옆구리가 거북해서 먹기가 곤란했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평소에는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아마 누이 동생이 일부러 들여다 놓아준 우유였지만 전혀 맛이 없었다. 혐오감을 느낀 그는 그릇에서 몸을 돌려 방 한가운데로 기어왔다. 그레고르가 문틈으로 내다보니 거실에는 가스등이 켜져 있었다. 그런데 전 같으면 이 시간에 늘 아버지가 석간신문을 어머니나 때로는 누이 동생에게 소리 높여 읽어주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누이 동생이 늘 자기에게 이야기도 하고 편지로 적어 보내기도 했던 이 신문 낭독도 아마 이제는 그만둔 모양이었다. 그러나 분명히 집을 비우진 않았을 텐데 주위가 너무나 고요했다. 어쩌면 이렇게도 식구들이 조용히 지낼까? 하고 그레고르는 혼잣말을 하며 가만히 눈앞의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부모와 누이 동생으로 하여금 이런 훌륭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만약 지금처럼 만사 안정되고 풍요하고 충족된 생활로부터 갑자기 무서운 종말을 고하게 된다면 어찌 될까? 이런 불길한 생각에 잠기지 않으려고 그레고르는 몸을 움직이며 방 안을 이리저리 기어다녔다. 긴 저녁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 번은 옆에 있는 문이 또 한 번은 다른 쪽 문이 조금 열렸다가 그만 닫혀버렸다. 누가 방 안으로 들어오려다가 망설였던 모양이다. 그레고르는 주저하고 있는 방문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안으로 끌어들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작정으로 문 옆에 착 붙어 섰다. 그러나 그 이상 문이 열리지도 않고 기다려보아도 소용이 없었다. 아침에 문이 잠겨 있었을 때에는 모두들 방 안에 들어오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한쪽 문을 열어놓고 다른 쪽 문들은 낮에도 계속 열려 있었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밖에서 잠그고 열쇠가 꽂혀 있었다. 밤늦게서야 비로소 거실에 불이 꺼졌다. 그래서 부모님과 누이 동생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때 세 사람이 모두 발끝으로 사뿐사뿐 걸어 멀어져 가는 소리가 똑똑히 들려왔기 때문이다. 물론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도 그레고르의 방에 들어온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기 생활을 새로 어떻게 꾸밀까 하고 조용히 생각해볼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바닥에 벌렁 누워 있어야 할 높고 텅 빈 방이 5년 동안이나 살아온 이 방이 어쩐지 은근히 싫어졌다. 그리고 거의 무의식 중에 몸을 돌려 부끄러움을 느끼며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약간 등 허리가 짓눌리고 머리도 들 수 없었지만 곧 편안한 기분이 되었다. 다만 몸집이 뚱뚱해서 소파 밑으로 쑥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는 밤새도록 소파 밑에 누워서 때로는 반쯤 졸다가 배가 고파서 깜짝 잠이 깨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과 막연한 희망 속에 잠기기도 하며 하룻밤을 새웠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한 가지였다. 즉, 지금으로서는 자신이 냉정한 태도를 가지고 꾹 참으면서 가족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재 자기의 상태로 인해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쾌한 기분을 그들이 참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날이 채 밝지 않은 새벽녘에 그레고르는 자기가 굳게 결심한 바를 시험해 볼 기회가 생겼다. 거실에서 이미 옷을 다 입은 누이 동생이 문을 열고 긴장된 표정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누이 동생은 그를 곧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소파 밑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더니 깜짝 놀라 어쩔 줄을 모르고 밖에서 다시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누이 동생은 자기의 태도를 후회하는 듯 곧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다. 마치 중환자나 낯선 손님 옆에라도 있듯이 발꿈치를 들고서. 그레고르는 소파 가장자리까지 바짝 머리를 내밀고 누이 동생을 쳐다보고 있었다. 누이 동생은 과연 자기가 우유를 마시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 것을 눈치챘을까? 사실은 배가 고프지 않아서 남겨놓은 것이 아닌데. 더 입에 맞는 다른 음식을 방으로 날라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누이 동생은 알아서 갖다 줄 것 같지도 않았고 또 동생에게 그렇게 하도록 주의를 주어야 한다면 차라리 그대로 굶어 죽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사실은 소파 밑에서 기어나와 누이 동생 발 밑에 몸을 던지고 어떤 맛있는 음식이라도 청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나 누이 동생은 우유가 주위에 약간 흘러있을 뿐 아직 그릇 안에 그대로 남은 걸 보자 몹시 놀란 것 같았다. 누이 동생은 곧 그릇을 들어 올렸다. 그것도 제 손으로가 아니라 걸레 조각으로 싸들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레고르는 그 대신에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호기심을 느끼며 이것저것 상상해 보았다. 그러나 누이 동생이 친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온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누이 동생이 무슨 뜻에서 그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누이 동생은 오빠가 좋아하는 것을 시험해 보려고 여러 가지 음식을 골라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낡은 신문지 위에 펼쳐 놓았다. 오래되어 썩어가는 야채가 있는가 하면 흰 소스가 주위에 말라붙은 저녁 식사 때 먹다 남긴 뼈도 있었다. 건포도와 편도가 몇 알, 이틀 전에 그레고르가 맛이 없다고 한 치즈,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한 조각의 빵, 버터 바른 빵, 버터를 바르고 소금을 뿌린 빵, 이 밖에 아마도 그레고르 전용으로 정해놓은 듯한 식기에 물을 떠다 주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앞에서는 그레고르가 먹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차린 듯 급히 나가버렸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즐겁게 먹어도 좋다는 것을 그레고르에게 알리기 위해 밖에서 자물쇠까지 채웠다.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 그레고르의 조그만 발들이 꿈틀거렸다. 그의 상처는 어느덧 다 아물었는지 조금도 불편을 느낄 수 없었다. 그것에 대해서 그도 매우 놀랐다. 생각해보니 한 달 전에 칼로 손가락을 약간 베었는데 엊그제까지도 매우 아팠다. 혹시나 감각이 둔해진 것이나 아닐까?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음식 가운데 우선 그의 구미를 강하게 당긴 치즈를 먹었다. 연달아 쉴 새 없이, 그리고 흐뭇한 나머지 눈물까지 흘리며 치즈, 야채, 소스 등을 차례로 먹어치웠다. 도리어 신선한 음식은 맛이 없었다. 신선한 음식은 냄새조차 맡기 싫었다. 그는 먹고 싶은 것을 약간 옆으로 끌어갔다. 이윽고 음식들을 다 먹어치우고 빈둥거리며 그 자리에 누워있을 때 누이 동생이 천천히 열쇠를 돌렸다. 그것은 얌전히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신호였다. 어느덧 스르르 잠이 들었던 그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다시 소파 밑으로 재빨리 기어들어갔다.
누이 동생은 잠깐 동안 방 안에 있었지만 소파 밑에 들어가 꾹 참고 있으려니까 그것도 이만저만 힘든 일이 아니었다. 음식을 많이 먹어 배가 부른 그는 비좁은 소파 밑에서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때로는 숨 막힐 것 같은 답답한 상태에서 쑥 튀어나온 눈으로 보고 있으려니까 아무것도 눈치를 채지 못한 누이 동생은 먹다 남은 찌꺼기뿐만 아니라 그레고르가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음식까지도 마치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듯이 모조리 쓸어 모았다. 그러고는 쓰레기를 성급히 통 속에 붓더니 나무 뚜껑으로 덮어들고 방에서 나가버렸다. 누이 동생이 나가자마자 그레고르는 소파 밑에서 기어나와 사지를 쭉 뻗고 기지개를 켰다. 그레고르는 매일 이렇게 식사를 했다. 한 번은 아침에 부모님과 하녀가 아직 잠을 자고 있을 때, 또 한 번은 식구들 모두가 점심을 먹은 다음이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점심 식사 후에 잠시 낮잠을 자고 하녀는 누이 동생의 심부름으로 시장에 가고 없기 때문이었다. 그에게 이런 시간에 식사가 주어지는 것을 보면 결국 식구들은 그의 식사 때를 피하려고 마음먹었던 것 같다. 물론 집안 식구들은 그레고르를 굶겨 죽이고 싶진 않았겠지만 아마 그레고르의 식사에 관해서는 누이 동생의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또 누이 동생도 가족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의 슬픔을 덜어주려고 마음먹었을 것이다. 첫날 아침에 불러왔던 의사와 열쇠장수에게 뭐라고 말해 돌려보냈는지 그레고르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레고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누구나 그레고르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이 동생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는 누이 동생이 자기 방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녀가 가끔 한숨을 쉬거나 성자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얼마 후 누이 동생이 자기를 보살피는데 약간 익숙해졌을 때 이따금 친절한 맛이나 또는 친절하다고 해석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다. 그레고르가 식사를 남김없이 다 먹어치웠을 땐 누이 동생은 "아, 오늘 식사는 맛있었나 봐" 하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잦았지만 언제나 "어머, 또 그대로 남겼네" 하고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뇌까리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새로운 소식을 하나도 직접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늘 옆방에서 말하는 소리를 엿들었다. 옆방에서 말소리가 들려오기만 하면 그는 즉시 그 방문 옆으로 기어가서 온몸을 문에 바싹 갖다 댔다. 특히 처음에는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에 대한 말이 화제의 중심이 되지 않을 때가 없었다. 이틀 동안은 식사를 할 때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를 상의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도 언제나 같은 화제가 되풀이되었다. 사실 누구나 혼자서 집에 남아있고 싶어 하지 않았고 또 어떠한 경우에라도 집을 그대로 비워둘 수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적어도 두 사람은 집에 남아 있어야 했다. 하녀는 바로 첫날에 이 사건에 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곧 내보내달라고 어머니에게 애원했다. 15분 후 작별 인사를 할 때 하녀는 내보내주는 것이 이 집에서 베풀어준 가장 큰 은혜라는 듯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말을 되풀이했다. 이쪽에서는 아무도 그녀에게 부탁하지 않았는데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엄숙히 맹세했다. 그래서 누이 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식구들 모두가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힘이 들진 않았다. 식구들이 서로 식사를 권하지만 "고마워, 많이 먹었어" 라든가 그와 비슷하게 대답하는 소리를 그레고르는 가끔씩 들을 뿐이었다. 술도 마시지 않는 것 같았다. 때로는 누이 동생이 아버지에게 맥주를 마시지 않겠느냐고 묻고 자기가 직접 가져오겠다고 정답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으면
누이 동생은 아버지에게 쓸데없는 염려를 덜어드릴 생각에서인지 그럼 문지기 할머니를 보낼까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 이어서 아버지가 커다란 목소리로 안 마신다니까 하고 엄숙하게 대답을 한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 사건이 일어난 첫날에 벌써 아버지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에게 모든 재정 상태와 앞날의 일들에 대해 설명했다. 때때로 아버지는 탁자 옆을 떠나 작은 금고 속에서 증서라든지 장부 같은 것을 꺼내왔다. 그 금고는 5년 전 그가 사업에 실패하여 파산했을 때 간신히 건져냈던 물건이다. 아버지가 그 복잡한 자물쇠를 열고 찾는 물건을 끄집어낸 다음 다시 그걸 닫아버린 소리가 들렸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설명은 어떤 점에 있어서는 그레고르가 감금 생활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들을 수 있었던 흐뭇한 이야기였다. 그레고르는 아버지의 사업이 파산 상태에 이르렀으니 아버지에게는 돈이라곤 한 푼도 남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아버지는 그에 대해서 그와 반대되는 말은 한 번도 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레고르 역시 아버지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 당시 그레고르의 심적인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며 다만 온 식구들을 절망에 빠뜨린 파산의 불행을 가족들로 하여금 될 수 있는 한 빨리 잊어버리게 하는데 온 힘을 다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는 맹렬히 일하기 시작하여 순식간에 일개 보잘것없는 점원으로부터 외판원까지 올라갔던 것이었다. 외무를 맡아보면서부터 그는 여러 다른 방법으로 돈을 모을 수 있었고 일의 결과는 즉각 일정 비율에 따른 보상 형식으로 현금으로 바뀌었다. 그는 그 돈을 집으로 갖고 와서 탁자 위에 늘어놓아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였다. 그때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 후에도 그레고르는 온 가족들의 생활비를 부담할 만한 많은 돈을 벌었고 또 생계를 유지해 나갔지만 지난날의 찬란한 시절은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들이나 그레고르는 그것에 익숙해졌다. 가족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돈을 받고 그레고르도 기꺼이 돈을 내놓았지만 서로 각별히 따뜻한 감정은 오고 가지 않았다. 그러나 누이 동생만은 변함없이 그레고르와 가까웠다. 자기와는 달리 누이 동생은 음악을 좋아했고 바이올린을 잘 켰다. 그는 누이 동생을 다음 해에 음악학교에 보내려고 은근히 마음먹고 있었다. 물론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그것은 걱정도 하지 않았다. 그 비용쯤은 다른 수단으로도 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레고르가 며칠간 집에 머무르며 누이 동생과 대화를 나눌 때는 종종 음악학교 이야기가 나오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아름다운 꿈에 지나지 않았다. 부모들이 이런 순진한 이야기를 듣고서 기뻐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그 일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엄숙히 선언하리라 작정하고 있었다. 문에 꼿꼿이 기대어 서서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 지금의 자기 입장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이런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그레고르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때로는 온몸이 피곤한 나머지 엿듣고 있기가 힘들어 자신도 모르게 문턱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다시 문을 꼭 붙들었다. 왜냐하면 그런 일로 인하여 야기되는 소리는 아무리 작더라도 곧 옆방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려 집안 사람들의 입을 일제히 다물게 해버리기 때문이었다. 또 무슨 짓을 하는구나 하고 잠시 후면 아버지가 문 쪽을 향해 분명히 말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끊어졌던 이야기가 차츰 다시 이어졌다. 그레고르는 그런 대화를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늘 자기의 설명을 되풀이했는데 그것은 이런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본 것이 벌써 오래전이었고 또한 어머니는 무슨 말이건 첫마디에 곧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가 똑똑히 들은 바에 의하면 모든 불운한 일이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재산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고 그동안에 손도 대지 않고 내버려둔 이자가 약간 불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밖에도 그레고르가 매달 집에 벌어온 돈도 전부 써버리진 않았다고 했다. 그레고르 자신은 용돈으로 불과 2, 3굴덴 밖에는 쓰지 않았다. 그래서 조그만 미천이 생겼던 것이다. 문 뒤에서 그레고르는 머리를 끄덕이며 열심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이와 같은 신중한 태도와 애써 절약하려는 마음씨가 고마웠다. 사실 옛날에 이렇게 여분으로 남겨놓은 돈이 있었다면 사장에게 진 아버지의 빚을 대뜸 갚아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는 벌써 그러한 직장에서 발을 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되고 보니 아버지의 처사가 집안의 행복을 위해서 훨씬 나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돈을 모아두었다고는 하지만 그 이자로 가족이 생활을 꾸려가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금액이었다. 아마 1년, 길면 2년이나 살아갈까, 그 이상 버티기는 어려웠다. 즉 그 돈은 애당초 손을 대서는 안 되고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남겨놓아야 할 정도의 금액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생활비만은 꼬박꼬박 벌어야 했다. 사실 아버지는 몸은 건강하지만 이미 늙어서 5년 동안이나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생활에 그리 자신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아버지는 지난날 고생만 하고 아무 보람 없이 지내왔는데 그는 평생 처음 얻은 이 5년간의 휴가 동안에 몹시 뚱뚱해지고 매우 움직임도 둔해졌다. 그러면 어머니라도 돈을 벌어야 할 텐데 그녀도 나이가 많은 데다 천식을 앓고 있어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 어머니는 집안을 잠시만 돌아다녀도 힘이 들어 이틀에 한 번은 을에 호흡곤란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 옆에 있는 소파에서 지내는 형편이다. 그럼 누이 동생이 돈벌이를 해야 할 텐데 그녀는 아직 17세의 소녀이므로 전적으로 그녀에게 기댈 순 없는 노릇이다. 그녀가 이제까지 해온 생활이란 몸단장이나 하고 잠이나 실컷 자고 집안일이나 도와주고 때로는 값싼 구경이나 하러 다니고 무엇보다도 바이올린이나 켜며 지내는 게 고작이었다. 그러니 어떻게 가족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옆방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레고르는 문 옆을 떠나서 창가의 차디찬 가죽 소파 위에 몸을 던졌다. 너무나 부끄럽고 서글퍼서 몸이 후끈 달아오르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밤새도록 소파 위에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랫동안 가죽만 쥐어뜯고 있을 때가 종종 있었다. 때로는 힘든 줄도 모르고 의자 하나를 창가로 밀어놓은 다음 창턱에 기어올라 의자에 몸을 버티고 창에 기대어 전에 그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며 느꼈던 해방된 감정을 되씹어 보기도 했다. 날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보니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들도 점점 희미하게 보였다. 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보이던 맞은편의 병원을 끔찍이 싫어했지만 그것도 이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만일 그가 한적하긴 하지만 도시 한복판의 샤로텐 거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었더라면 회색 하늘과 회색 대지가 서로 합쳐져서 지평선이 분간되지 않는 광야를 창가에서 내다보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무슨 일에나 세심한 누이 동생은 의자가 창가에 있는 것을 단지 2번밖에는 발견하지 못했으면서도 방을 치우고 나면 항상 의자를 창가에 밀어놓고 게다가 그때부터는 안쪽 창문까지도 열어놓곤 했다. 그레고르는 누이 동생에게 자기를 위한 그녀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감사를 전할 수만 있다면 그녀의 봉사를 훨씬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레고르는 몹시 안타까웠다. 물론 누이 동생은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불쾌한 기분을 씻어버리려고 애썼고 시일이 지날수록 점점 나아졌다. 그리고 그레고르도 역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모든 일을 훨씬 정확히 관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누이 동생이 들어오기만 해도 그는 불안해졌다. 그전 같으면 그레고르의 방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으려고 온갖 주의를 다하던 누이 동생도 이제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닫을 겨를도 없이 곧장 창가로 뛰어가서
마치 숨이라도 막힌다는 듯이 성급히 문을 열어젖히고 아무리 추운 날이라 할지라도 잠시 창가에서 심호흡을 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뛰어다니며 소란을 떨어 누이 동생은 하루에 2번씩 그레고르를 놀라게 했다. 누이 동생이 방 안에 있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소파 밑에서 떨었다. 물론 자기가 거처하는 이 방 안에서 누이 동생이 창문을 닫은 채 있을 수만 있다면 누이 동생은 자기를 이런 일로 괴롭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레고르가 변신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다. 이미 누이 동생은 그레고르의 모습을 보고 놀라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언젠가는 누이 동생이 다른 때보다도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그레고르와 마주치고 말았다. 그녀는 기절할 듯이 놀랐다. 그레고르는 자기가 창가에 서 있어서 누이 동생이 곧 창문을 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설사 누이 동생이 방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누이 동생은 들어오지 않았을 뿐더러 뒤로 물러서서 문을 닫았다. 모르는 사람은 아마 그레고르가 누이 동생을 기다리고 있다가 물어뜯으려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레고르는 곧 소파 밑에 숨어버렸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누이 동생은 점심때가 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누이 동생은 점심때에도 다른 때보다 훨씬 불안스러워 보였다. 그레고르의 추한 꼴을 본다는 것은 누이 동생으로서는 여전히 참을 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태도를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소파 밑에 불쑥 나와 있는 자기 몸뚱이의 일부를 힐끗 보고도 도망치지 않는 것은 누이 동생이 대단한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누이 동생에게 이러한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는 어느 날 자기 등에다가 시트를 지고 소파 위에 날라다 놓은 다음 자기 몸이 다 가려질 수 있도록 시트를 정돈하였다. 그는 그 일을 마치는 데는 4시간이나 걸렸다. 그리하여 누이 동생이 아무리 몸을 굽히고 들여다본다 해도 보이지 않도록 꾸며놓았다. 만일 시트를 뒤집어 쓰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그때 누이 동생은 걷어치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레고르가 재미삼아 몸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누이 동생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누이 동생은 시트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한 번은 그레고르가 누이 동생이 이 새로운 설비를 어떻게 생각하나 살펴보려고 머리로 시트를 약간 들추고 보았을 때 누이 동생은 감사의 뜻이 어린 눈초리로 힐끗 자기를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처음 2주일 동안은 부모들도 감히 그의 방에 들어오질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부모들이 누이 동생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매우 칭찬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었다. 이제까지 누이 동생은 부모에게 있어 쓸모없는 딸 자식 정도로만 여겨졌고 그래서 그들은 누이 동생에게 대해서 화만 냈다. 그러나 이제는 누이 동생이 그레고르의 방 안에서 청소를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누이 동생은 방에서 나오기만 하면 방 안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레고르가 무엇을 먹었는가, 이번에는 거동이 어떤가, 다소 나아가는 징조가 보이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부모님께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머니는 가능한 한 빨리 그레고르를 만나보려고 했으나 아버지와 누이 동생은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 어머니를 만류했다. 그 이유를 그레고르는 주의 깊게 듣고 자기도 그것이 지당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계속 고집을 부리게 되자 나중에 그들은 어머니를 억지로 붙들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레고르에게 가게 해줘요. 뭐니 해도 그는 내 불쌍한 아들이에요. 도대체 내가 봐야 한다는 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레고르는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가 들어와 주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다. 누가 뭐래도 어머니는 누이 동생보다는 모든 일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다. 누이 동생은 확실히 대담하긴 하지만 아직도 어리니까
아마도 어린애처럼 가벼운 기분으로 이런 힘든 일을 맡게 되었을 것이다. 어머니를 보고 싶어하는 그레고르의 소원은 곧 이루어졌다. 낮에는 부모님을 염려해서 창가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2, 3평방미터밖에 안 되는 방바닥을 기어다녀봤자 별 재미가 없었고 밤에도 가만히 누워있자니 괴로움을 느낄 정도였다. 식사에 대해서도 흥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벽이나 천장을 가로 세로 위아래로 기어다니면서 기분을 전환시켜 보려고 애썼다. 특히 천장에 매달리기를 좋아했다. 그것은 방바닥에 누워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다. 숨도 자유로이 쉴 수 있었고 가벼운 진동이 온몸에 퍼졌다. 이따금 그는 천장에 매달려 매우 흐뭇한 기분으로 방심 상태에 빠져 그만 발을 떼는 바람에 방바닥에 철썩 떨어져 스스로 깜짝 놀라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과는 달리 자기의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처럼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다치는 일은 없었다. 누이 동생은 그레고르가 혼자서 고안한 이 새로운 취미를 곧 알아채고는 그는 기어다닐 때 여기저기 찐득찐득한 점액의 발자국을 남겨놓았다. 그레고르가 될 수 있는 한 넓은 데서 기어다닐 수 있도록 방해가 되는 가구들을 무엇보다 우선 옷장과 책상을 치워버리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혼자서 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아버지에게는 감히 도와달라고 청할 수가 없었고 또 하녀도 자기를 도와줄 것 같지 않았다. 16세인 이 하녀는 전에 왔던 하녀가 나간 후로는 모든 일을 도맡아서 끈기 있게 참아왔다. 그녀는 부엌을 꼭 잠가두었는데 다만 특별한 용무로 주인이 부를 때만 문을 열겠다고 미리 허가를 받아놓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어머니를 불러오는 수밖에 딴 도리가 없었다. 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떠들면서 달려왔다. 그러나 그레고르의 방 앞에서 목소리가 뚝 그쳤다. 물론 누이 동생은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제대로 정돈되어 있는가 살펴보고 나서 비로소 어머니를 방 안으로 안내했다. 그레고르는 부랴부랴 시트를 깊숙이 뒤집어 쓰고 더 심하게 주름이 잡히게 했기 때문에 시트 전체가 단지 우연히 소파 위에 던져진 것처럼 보였다. 그레고르는 이번에도 시트 밑에서 내다보고 싶은 충동을 꾹 참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보고 싶었으나 이내 단념하고 말았다. 그저 어머니가 와준 것만으로도 그는 기쁠 따름이었다. 들어오세요. 오빠는 보이지 않아요. 누이 동생이 이렇게 말하며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끄는 모양이었다. 연약한 여자 두 사람이 그 무거운 옷장을 이제까지 있었던 자리에서 밀어 옮기는 소리가 들렸다. 누이 동생이 일의 대부분을 맡아서 하는지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어머니가 염려스럽게 몇 번이나 주의를 주었는데 누이 동생은 끝내 듣지 않는 것 같았다.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15분이나 작업을 계속하고 나서 어머니가 말했다. 이 옷장은 역시 여기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구나. 너무 무거워서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는 일을 끝낼 수 없을 것 같구나. 그리고 이 옷장을 방 한가운데 놓아두면 그레고르가 다니는데 거치적거려서 방해가 될 것이고 또 가구들을 죄다 치워버렸다고 해서 과연 그레고르가 좋아할지 어떨지 확실히 모르잖니. 차라리 그전대로 놓아두는 것이 좋을 듯 싶구나. 옷장을 치우고 텅 빈 벽을 보니 어쩐지 마음이 허전해서 못 견디겠어. 그리고 그레고르도 오랫동안 이러한 가구들에 정이 들었을 테니 방 안이 텅 비게 되면 틀림없이 쓸쓸함을 느낄 거야. 그러니 이래선 안 되겠어. 어머니는 속삭이듯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레고르가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자기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였다. 어머니는 그레고르가 설마 사람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가구를 치워버리면 우리들은 그 애의 병이 완쾌되리라는 기대를 완전히 단념하고 그 애를 돌봐주지도 않고 혼자 내버려두는 셈이 되지 않니.
방은 전과 같은 상태로 놓아두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그러면 그레고르가 병이 다 나아서 사람으로 되돌아왔을 때 방 안이 전과 변함이 없으면 그동안의 일을 잊어버리기가 훨씬 쉬울 게 아니냐. 그레고르는 어머니의 말을 듣자 자기가 직접 사람의 말을 하지 못하며 가족들 사이에서 단순하고 지루한 생활에 얽매인 채 2달이 지나는 동안 틀림없이 머리가 이상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방이 비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것은 머리가 이상해진 탓이라고 설명할 수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구를 모조리 치워버린 방이면 물론 자유롭게 사방을 기어다닐 수는 있지만 그와 동시에 곧 인간으로서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대대로 물려받은 가구가 기분 좋게 놓여있는 아늑한 나의 방을 동굴로 변하게 하려는 생각을 어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미 자기의 과거는 거의 잊어버리게 되지 않았는가. 다만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을 뒤흔든 것이 아닌가. 역시 하나도 치워서는 안 된다. 전부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러한 가구가 현재 자기 상태에 미치는 좋은 영향을 없애선 안 된다. 그리고 가구가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기어다니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자기에게 이익은 될 망정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누이 동생의 의견은 유감스럽게도 그와는 다른 것 같았다. 그레고르의 문제가 논의될 때 누이 동생은 을의 소식통으로 간주되었으며 특히 그의 사정을 부모들보다 훨씬 많이 알았다. 누이 동생이 그렇게 자부한데도 이유가 있었다. 누이 동생은 처음에는 옷장과 책상만 치워버리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그러한 충고를 듣고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소파만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모조리 치워버리자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다. 누이 동생이 이렇게 요구하고 주장을 내세우게 된 것은 물론 어린애다운 반항심이나 요즘 어려운 가운데서도 뜻밖에도 갖게 된 자부심 탓만은 아니었다. 누이 동생은 그레고르가 기어다니려면 넓은 장소가 필요하고 그와 반대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가구들은 전혀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잘 알고 있었다. 아마도 그 나이의 소녀들이 가질 수 있는 열광적인 경향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경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족을 찾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 경향은 지금 그레텔을 충동하여 이제까지보다 더 그레고르에게 봉사한다는 명분하에 그레고르의 입장을 한층 비참하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텅 비어있는 방에 그레고르만이 혼자 있다면 그레테 이외에는 감히 그의 방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누이 동생은 어머니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결심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 방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쩐지 불안했는지 곧 입을 다물고 묵묵히 옷장을 밖으로 내놓으려는 누이 동생을 도와주었다. 그런데 그레고르로서는 옷장은 없어도 그럭저럭 지낼 수 있지만 책상만은 남겨두어야 했다. 그리하여 두 여자가 헐떡이며 옷장을 밀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레고르는 소파 밑에서 머리를 내밀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신중하고 또 가능한 한 조심스레 일에 간섭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머니가 먼저 방으로 돌아왔다. 그레테는 옆방에서 옷장에 매달린 채 혼자 이리저리 움직여 보았으나 그렇다고 옷장을 움직일 순 없었다. 어머니는 그레고르의 모습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큰 충격을 줄 염려가 있었다.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그레고르는 재빨리 소파의 다른 쪽 모퉁이로 뒷걸음질 쳤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시트 앞쪽이 약간 움직였다. 그것만으로도 어머니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어머니는 그걸 보고서 멈칫하더니 순간적으로 가만히 서 있다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레테에게로 되돌아갔다. 그레고르는 별다른 일이 아니고 단지 두서너 개의 가구를 옮길 뿐이라고 몇 번이고 자기 자신에게 타일렀다. 그런데도 여자들이 드나드는 소리와 나직하게 부르는 소리,
마룻바닥에서 가구가 찍찍 끌리는 소리가 섞여 들려 곧 그레고르 자신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처럼 그는 마치 사방에서 엄청난 소동이 밀어닥치는 것 같은 무서운 느낌을 받았다.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머리와 발을 움츠리고 몸을 마룻바닥에 꼭 대고 있었으나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들은 자기 방을 완전히 비우려고 하고 있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있었다. 수공용 실톱과 그 밖의 모든 도구들이 들어있는 옷장은 이미 밖으로 들려나가 있었다. 다음으로 두 사람은 마룻바닥에 꼭 박혀있는 책상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그 책상에서 상과 대학생으로서, 중학생으로서 아마 그보다 훨씬 전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숙제를 했다. 사태가 이쯤 되고 보니 이미 그로서는 두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의도를 시험해 볼 만한 여유조차 없었다. 사실 그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두 여자는 묵묵히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겁게 발을 구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는 재빨리 소파 밖으로 기어나와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숨을 돌리기 위해 마침 옆방에서 책상에 기대고 있었다. 우선 어디로 갈까 망설이면서 4번이나 기어가는 방향을 바꿨다. 사실 무엇을 남겨놓아야 할지 자기도 분간할 수 없었다. 그때 이미 텅 빈 벽에 온통 모피로 몸을 감싼 뚱뚱한 여인의 그림이 하나 걸려있는 것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는 재빨리 기어 올라가서 유리 위에 몸을 붙였다. 유리에 몸이 닿자 후끈거리던 배가 시원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졌다. 그레고르는 온몸으로 가리고 있는 이 그림만은 아무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그는 여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살피기 위해 거실로 통하는 문 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그들은 별로 오랫동안 쉬지도 않고 곧 다시 돌아왔다. 그레테는 어머니의 몸에 한쪽 팔을 감고 거의 앉다시피 하여 부축하고 있었다. 자, 이번엔 무엇을 치울까요? 그레테는 이렇게 말하고 두리번거렸다. 그때 그레테의 시선과 벽에 붙어있는 그레고르의 시선이 마주쳤다. 아마도 누이 동생은 바로 옆에 있는 어머니를 의식하여 자신을 억제하려고 애쓰는 모양이었다. 어머니가 주위를 둘러볼 수 없도록 고개를 어머니에게로 숙이고 온몸을 떨면서 분별도 없이 말했다. 가요. 잠깐 거실로 돌아가죠. 그레테의 의도는 그레고르도 잘 알 수 있었다. 어머니를 안전하게 모셔놓고 그 다음에 자기를 벽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었다. 어디 할 수 있으면 마음대로 해보라지. 그는 그림 위에 달라붙은 채 그림을 내주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그림을 내주느니 차라리 그레테의 얼굴에 뛰어내리려고 했다. 그러나 그레테의 말은 도리어 어머니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어머니는 옆으로 걸음을 옮기더니 꽃무늬 벽지 위에 있는 커다란 갈색 물체를 발견하자 그것이 그레고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기도 전에 거칠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나, 저게 뭐니? 그러고는 두 팔을 벌리고 절망한 듯이 소파 위에 쓰러지더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어머나, 오빠! 누이 동생은 주먹을 휘두르며 날카로운 눈초리로 쏘아보면서 이렇게 외쳤다. 이것은 그레고르가 변신된 이래 누이 동생이 직접 그에게 건넨 첫말이었다. 누이 동생은 어머니의 정신을 차리게 할 수 있는 각성제를 찾으려고 옆방으로 뛰어갔다. 그레고르도 도와주고 싶었다. 그림은 아직 구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유리에 착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떨어지는데 몹시 힘이 들었다. 그러고 나서 자기도 옆방으로 기어갔다. 예전과 같이 누이 동생에게 어떤 충고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막상 당하고 보니 충고는커녕 누이 동생 뒤에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누이 동생은 여러 가지 병 속을 휘젓고 있다가 한 번 뒤를 돌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병 하나가 마루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깨어진 조각 하나가 그레고르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 부식제 같은 약물이 그의 몸에 흘러내렸다. 그레테는 이번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개의 약병을 손에 들고서 어머니에게로 뛰어갔다.
그러고는 문을 발로 쾅 하고 닫았다. 그레고르는 어머니로부터 차단된 것이다. 어머니는 아마 그레고르의 잘못으로 빈사 상태에 빠진 것 같았다. 누이 동생은 어머니 옆에 붙어 있어야만 하므로 자기가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자기가 들어감으로써 누이 동생을 쫓아내고 싶진 않았다. 그는 그대로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는 가책과 근심으로 견딜 수 없어 이리저리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벽과 가구와 천장을 여기저기 기어다녔다. 어느덧 방 전체가 자기 주위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함을 느꼈을 때 그는 절망한 나머지 드디어 큰 책상 위에 보기 좋게 떨어지고 말았다. 잠시 시간이 흘렀다. 그레고르는 힘없이 누워 있었다. 주위는 고요했다. 아마도 좋은 징조일 것이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물론 하녀는 부엌에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레테가 문을 열러 나가야 했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니? 이것이 그의 첫 마디였다. 그레테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챈 모양이다. 그레테는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머뭇거리며 이렇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기절하셨어요. 그러나 이젠 괜찮아요. 글쎄, 그레고르가 기어나왔지 뭐예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늘 말하지 않더냐. 도대체 내 말을 통 들으려 하지 않으니 이 꼴이지. 그레고르는 아버지가 너무나 간단한 그레테의 보고로 나쁜 인상을 받아 그레고르가 어떤 난폭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래서 그레고르는 우선 아버지의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시도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사정을 설명할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능성조차 없었으므로 그는 자기 방문 옆으로 재빨리 기어가서 문에다 몸을 바싹 붙이고 기댔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는 현관에서 여기로 들어오자마자 그레고르가 착하게도 자기 방으로 곧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굳이 쫓아보낼 필요도 없으며 단지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자기 방으로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쉽사리 알아차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러한 미묘한 생각을 이해할 만한 기분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분노인지 희열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로 아 하고 외쳤다. 그레고르는 머리를 문에서 돌려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의 아버지는 이제껏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이리저리 기어다니기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전과 같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전과 다른 사정에 부닥쳐도 그리 당황하거나 놀라는 일이 없도록 대비를 하고 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지금 웬일일까? 전에 그레고르가 회사 일로 여행을 떠날 때면 침대에 푹 파묻혀 누워있던 바로 그 아버지란 말인가? 또 그가 저녁에 돌아올 때면 잠옷을 입은 채 안락 의자에 앉아서 자기를 맞아주던 바로 그 아버지란 말인가? 그때 아버지는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반갑다는 표시로 두 팔만 쳐들고 맞아주었다. 1년에 두서너 번 일요일이나 큰 축제일에 어쩌다가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게 되면 그렇잖아도 걸음이 느린 그는 그레고르와 어머니 사이에 끼어 그보다 더 느린 속도로 걸음을 옮기곤 했다. 그때 그는 낡은 외투를 몸에다 두르고 언제나 조심스럽게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갔고 무슨 말이라도 하려면 언제나 걸음을 멈추고 함께 따라가는 가족들을 자기 가까이 불러 모으곤 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이분이란 말인가? 아버지는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마치 은행 수유들이 입는 것 같은 노란 금단추가 달려있는 팽팽한 파란 빛깔의 정복을 입고 있었다. 윗도리에 높고 빳빳한 깃 위에는 불룩하게 두 겹으로 군턱이 생겨 있었다. 짙은 눈썹 밑에는 까만 눈동자가 생기있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다. 전에는 헝클어지고 더부룩했던 흰 머리칼도 단정하게 가리마를 타서 빗어내린 듯 머리에 착 붙여서 번지르르하게 빛이 나고 있었다.
아버지는 모자를 내던졌다. 모자에는 노란 금실로 큰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는데 그것은 은행 마크가 분명했다. 모자는 방 안에서 아치를 그리며 소파 위에 떨어졌다. 아버지는 기다란 제복 우도새 옷자락을 뒤로 활짝 젖히고 두 손을 바지 호주머니에 넣은 채 못마땅한 듯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그레고르를 향해 걸어왔다. 그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려는지 잘 모르는 듯했다. 아버지가 여느 때와는 달리 발을 번쩍 쳐들고 걸어오자 그레고르는 넓은 신발 바닥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레고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새 생활이 시작된 첫날부터 아버지가 자기에게 아주 엄격한 조치를 취하리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서면 자기도 멈추고 아버지가 움직이는 기색이 보이면 앞으로 피해 달아났다. 이렇게 그들은 별다른 소동도 일으키지 않은 채 몇 번이나 방 안을 빙빙 돌아다녔다. 아버지의 동작이 느렸기 때문에 겉으로는 별로 추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만일 벽이나 천장으로 도망을 치면 특별한 악의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아버지에게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었으므로 그는 잠시 마룻바닥에 머물러 있기로 했다. 어쨌든 그레고르는 이렇게 기어다니는 일도 오래 계속되지는 못하리라 생각했다. 아버지가 한 발짝 옮겨 놓는 동안에 자기는 무수한 운동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벌써 그는 숨이 찼다. 변신되기 전에도 그는 그다지 튼튼한 폐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숨이 찬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는 안간힘을 다해서 기어다니며 비틀거리고 있는 동안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머리가 흐려져서 이제는 마룻바닥을 기어서 도망치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을 것 같았다. 자유롭게 벽을 기어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다. 지난날 이 방의 벽돌은 온통 톱니 모양과 뾰족한 장식으로 가득 차 있는 세밀하게 조각된 가구들로 말미암아 막혀 있었던 것이다. 그때 그의 바로 옆에 무엇인가가 가볍게 던져져 그의 앞으로 굴러왔는데 사과였다. 곧 두 번째 사과가 날아왔다. 그레고르는 겁에 질린 나머지 그만 그 자리에 발을 멈췄다. 앞으로 달아나도 소용이 없었다. 아버지가 사과로 자기를 때리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찬장 위에 있는 과일 접시에서 사과를 집어 주머니에 잔뜩 집어넣더니 처음에는 겨누지도 않고 사과를 연달아 던졌다. 이 조그마한 빨간 사과들은 마치 전기장치처럼 마루 위를 대굴대굴 굴러다니며 서로 부딪혔다. 살짝 던져진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을 스쳤지만 다행히 빗나갔다. 그러나 다음에 날아온 사과가 그레고르의 등을 제대로 맞히고 말았다. 뜻밖의 받은 심한 고통이 자리를 이동함으로써 사라지기라도 한다는 듯 그레고르는 천천히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못 박힌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고 온 감각이 마비되어 그 자리에 뻗어버렸다. 단지 그는 마지막 시선으로 간신히 열린 문틈을 통해 비명을 지르는 누이 동생 앞으로 어머니가 속옷바람으로 뛰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누이 동생은 어머니가 기절했을 때 호흡곤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어머니의 옷을 벗겨 놓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로 달려갔다. 그 도중에 풀어놓았던 스커트들이 하나씩 연달아 마룻바닥에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흘러내린 스커트와 속옷을 밟고 넘어 아버지에게로 달려가더니 꼭 껴안고 그때 그레고리의 시력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쳐다볼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뒷머리에 손을 대며 그레고리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다.